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구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특강을 좀 마련했어요. 7월 본강의 들어가기 전에 특히 하반기에 학원에서 강의 안 듣더라도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따로 이렇게 그 촬영까지 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이 강의를 촬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매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공부할 때 교육학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넓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보던 책들 보거나 아니면 자기가 학원 강사한테 뭐 강의를 듣는데 사실상 서로 이제 설왕설래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파트에 어떤 이론이 나온다라고 서로 이제 주장하거나 또는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막 마구잡이로 무선적이라고 그래요. 그걸 무선적 암기 시키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학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우리가 이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실제로 이 교육학 논술이 변화하게 만든 계기가 있는데 이 이론을 갖다가 실제에서 즉 학교 현장에 쓰지도 못할 것을 객관식에서 이 변별 우리가 이제 정상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난이도를 갖다 쭉 측정해서 지엽적인 이론들을 막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타파하고자 사실상은 교육학 논술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학 논술로 변화하게 된 계기는 사실상은 객관식이 가지고 있는 지엽적인 거 그리고 고차원적 사고를 못 보는 것들 이런 부분을 타파하게 해서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 그전에 교육학 선생님들 말고 이제 교육학 논술을 강의했던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저 말고도 몇 분 있었어요. 그분들 알아. 뭐라 하냐면은 교육학 논술은 이론 몇 가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지. 그것을 사실상은 많은 이론을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015 개정교과에도 분명히 써 있단 말이에요. less is more라고 해가지고 가장 적게 하는 게 가장 많이 아는 거예요. 적은 걸 가지고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이쪽 계통이거든요. 많은 거를 안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은. 그러니까 이 뭐 많다는 적정 수준을 보면 알겠지만 300가지 정도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하위 키워드나 연관 키워드까지 하면 한 1200개 되거든요. 그걸 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럼 그건 안 된단 말이죠. 보통 그래서 3분의 1 정도로 줄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상 내가 심층적으로 탐구하죠. 심층적으로 탐구하지 않으면은 이 교육학 논술 문제를 못 풀어요. 못 풉니다. 우리가 이 객관식 문제랑 가장 큰 차이가 뭐겠어요? 아무리 봐도 객관식은 그냥 틀렸냐 맞았냐, 즉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라는 판단만 해요. 이게 그런데 교육학 논술은 거기 이상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객관식에서 개념적인 정의만 배웠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교육학 논술 문제 보면 황당한 거예요. 왜? 그렇게 배워본 사고가 아니거든. 사고를 배워야 되는 거지. 이론 자체를 통해서 좀 더 이론이 가지고 있는 맥락이라든가 이론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적용 할 때 어떤 그 키워드를 배우는 거지 이게 사실상은 개념 정의만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교육학 논술 문제들을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은 개념적인 정의에만 끝나는 거였어요. 명칭 개념 정의 이런 거는 사실상 가장 객관식에서 많이 다뤘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넘었거든 이게. 자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제 지식의 구조에서 첫 번째 파트는 내용편이에요. 내용편이 제일 길죠. 거의 우리가 대다수를 차지할 거예요. 뒤에 구성론은 이제 짧을 겁니다만, 구성론은 이제 본강의 때 좀 더 많이 해주니까요. 자, 일단 보시면, 여기 출제 원칙, 아마 여러분들 자료를 같이 받아보신 분들 있을까요? 출제 원칙에 보시면, 이게 2013년도에 이게 나왔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안 읽더라고. 첫 번째가 뭐예요? 보편적 교육학이에요. 보편적 교육학은 뭐냐면, 예비교사들이 사실상은 뭐예요?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었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삼아요. 즉 뭐냐면 교대, 사대, 비사대 막론하고 또 대학원 출신은 막론하고 거기 교육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뤘던 내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뤘던 내용.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교육이론 중에서 실제 관련성, 즉 현장 관련한 이론을 우리가 탐구해야 돼요. 현장 관련한 거. 현장 관련한 게 뭐겠어요? 바로 애들 가르칠 때 지도할 때 또는 동료교사끼리 협력해서 뭔가 행정에 대한 목표를 도달하려고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의 어떤 형태, 이론들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학교의 어떤 실제적인 문화라든가 이런 걸 아는 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건 절대 지엽적인 게 아니거든. 그게 제일 핵심적인 거예요. 학교를 이해하고 학생을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현장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실제 이론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래서 구술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된다? 깨워야 한다라는 거지. 그를. 그래서 현장을 상상하면서 적용을 상상하면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사실상은 무용지물이에요, 이쪽 공부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교육이론과 실제를 통한 문제 결력. 우리가 사고에 대한 거를 추적합니다. 사고에 대한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나중에 보시면 이해해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문제 스타일을 한번 볼게요. 뭐 뒤에 이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어떤 거냐면 이 사고 유형 중에 어떤 거를 갖다가 요약하라는 게 나와요. 요약. 요약이라는 게 나와요. 요약. 이게 요약 설명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 설명, 명칭과 개념 설명이 있잖아요. 이게 요약 문제들이에요. 대부분이. 이게 뭐 긴 제시문을 짧게 요약하는 것도 요약이겠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전달하는 거. 이 요약 설명, 요약과 설명하는 글들이 이게 있어요. 요게. 그건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야? 나오는 게 바로 분석이에요. 분석. 우리가 분석, 진단하는 거 있잖아요. 분석 또는 적용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 논술은 이 부분이 특히 특화되어 있어요. 적용 부분이. 이게 객관식은 이거를 물어봐. 어떤 설명문인데 틀린 거, 맞는 거,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게 거의 40문제 중에 대다수를 차지해요. 근데 이쪽으로는 분석 적용 또는 적용 분석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평가 문제인데 우리 교육학 논술은 평가 문제가 거의 많지가 않아요. 평가 문제가. 보통 비판하는 거, 문제점이 뭐냐라는 거. 일부 도출은 돼 있어요, 문제들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합, 방안 제시하는 거 있죠. 이건 종합이라고 그래요, 종합. 그래서 이게 원래 블룸 거로 돼 있어요, 블룸. 블룸의 지식 이해라든가 이걸 갖다 적용, 분석, 종합, 평가까지 이루어진 그런 어떤 그게 논술의 가장 기본적인 인지적 목표에 따른 거거든요. 그에 따라요. 그러니까 문제 결력 그럼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요게. 문제점을 발견하는 거.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 가지고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에 대한 원인 진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시면은 이 2014, 15까지 하고 그다음에 2015 상반기하고 2017까지 그다음에 2018에서 2020, 2020까지가 문제 스타일이 달라요. 굉장히 다르다고. 근데 그거를 분석하지 못하면은 시험 대비 못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달라요. 그거 이제 뒤에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문제 결력을 보기 때문에 고차원적 사고와 관련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사고 방식이 거기에 젖어들지 않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그런 글쓰기도 관련돼 있거든. 글쓰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이제 뒤에 한번 또 설명할게요. 그래서 세 가지. 자, 학교에서 교재라든가 또는 강의에서 어느 정도 접해본 거. 또 두 번째, 접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장 일상적인 학교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이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야? 그것들에 대한 어떤 거 문제 결력. 이걸 본단 말이에요. 이걸 본다고. 그러니까 혹시나 이 중에서 객관식 기출 문제를 열심히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객관식 기출 문제를 만약에 우리가 2013 학년도까지 객관식으로 봤거든. 중등이요. 초등 2012학년도까지 봤어요. 근데 그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4개년도, 5개년도 것만 필요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15문제 내외는 필요 없어. 근데 그 15문제 중점 가지고 또 막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 낭비는 그거보다 더 큰 시간 낭비가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지엽적인 게 아닌지, 지엽적이라는 거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학교 현장을 이해하거나 학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빼야 돼요. 이게, 그건 이제 뒤에 이제 하나씩 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구조니까 말 그대로 지식의 구조를 한번 들어가자. 자, 일단 기출을 한번 점검해봐요. 자, 기출을 점검해보면은 파트별로 교육 철학 파트는 지금 한 번 딱 나왔어요. 2015학년도에. 근데 그때 나온 게 자유교육에 대한 게 나왔어요. 자유교육. 그 다음에 자유교육의 목적 증거. 우리가 이제 피터스 같은 경우 보면은 교육과 훈련에 대한 비교를 했던가 아니면 교육의 성립 증거 해가지고 규범과 그 다음에 거기 인지, 과정, 즉 우리가 내용 방법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 패러다임이죠. 이것을 가지고 2015에 냈어요. 이게 철학은 그게 한 번 나오고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거야. 그런 영역이 몇 군데 있죠. 철학 말고도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사회학 같은 경우는 3번이나 나왔어. 그래도 2015, 14, 14 출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나왔어요. 요게 사회학은 기능론 관점에서 학교의 선발 배치에 대한 기능 한계라든가 또 문화실조 따라 어떤 동기유발과 문화실조를 연결해서 소극적 행동이 왜 나왔는가 문화실조 그 다음에 비행이론
철수의 비행이론에 대한 적용 2가지. 자, 그 다음에 상담, 인간 중심과 행동 중심 이렇게 나왔어요. 응? 그 기법 2가지를 써라. 철수에 대한 거. 이게 지금 요 비행이론과 연관한 거거든. 이게 2014 추가 모집 때. 추가 모집은 본 시험은 아니에요. 일부 교과만 시험 보는 상반기 시험이 있었어요. 3년 동안. 근데 요런 문제.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냐면 철학, 사회학, 상담 빼놓고 나머지는 5개 영역인데 그 알짜배기 영역이죠. 교육, 과정, 평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이 교육 과정 영역 여러분들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교육 행정이 몇 문제 났어요. 자, 교육 행정 보시면 뒤에 교육 행정이 딱 보면 알겠지만 벌써 봐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나왔어요. 9번. 9번 나왔어요. 9번. 9번이라는 거 뭐냐면 교육과정 평가원에 출제한 게 2014 학년도부터 출제했거든요. 그러면 2014, 그 다음 상반기, 2015, 2015 상반기, 6, 7, 8, 9, 10. 즉,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9번 냈는데 9번 매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제 확률 100%. 영역은 행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과정평가 영역인데 과정 영역이 9번 중에 8번 나왔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2014하고 2019에 잠재교과정, 즉 2번 나온 거야. 한 가지 이론인데 2번 나왔죠. 그 다음에 영교과정 2020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출제,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관점이 이제 종합적으로 물어본 게 있어요. 특징 3가지. 그 다음에 타일러께 2번 나왔어요. 2017건 타일러라고 명칭을 안 붙였지만 사실상 타일러로 봐야 되거든요. 2019에 타일러의 교육 내용 선정 원리하고, 그 다음에 수급모형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횟수로 치면은 중복된 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2020 때 요거는 영교육과정하고 중액교육과정이 같이 나왔었기 때문에 요건 한 번으로 치자 이거지. 한 번으로. 그러면 한 번이면 2, 3, 4, 5, 6, 7, 8, 9번. 이것도 9번인가? 한 번 또 중복된 게 있나 보다. 어딘가가. 19. 이것도 중복된 거 치면 8번 나왔어요. 9번 시험 중에 8번이 과정이 나왔어요. 행정보다 사실상은 뭐예요? 그렇게 딸리지 않는다. 출제 빈도로 보면.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평가 보시면 알겠지만 평가는 2017, 19 해가지고 3번, 4번, 5번, 6번, 7번 나왔어요. 이거 중복된 거니까 요거는. 중복된 거니까 6번 나왔어요. 6번. 9번 시험 중에 6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하고 평가만 봐도, 우리가 이 몇 번? 14번 나왔어요. 14번. 횟수로 만약에 그냥 양쪽으로만 따진다면 그만큼 빈도수가 높은 영역이에요. 여기가. 이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영역이 이제 교육심리하고 교육 방법론 쪽이에요. 이게. 교육 방법론 쪽하고 심리 쪽은 여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심리 쪽이 지금 5번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그 다음에 여기 18, 5번. 2020 때 요거 같이 나왔으니까 요건 같이 봐야 되고요. 16도 같은 해에 나왔으니까 각각 한 번씩으로 통합해야겠죠. 그러면 셋, 넷, 5번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한 번 나오면 뭐야? 2가지가 중복해서 나오는 경향이 좀 많죠. 5번 중에 거의 과반수가 2개 이론을 동시에 걸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중요한 게 얘하고 얘랑 구분 안 되는 선이 좀 많아요. 교수 학습 이론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ADDI 모형이라든가 조나슨의 구성주 학습 방향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돼 있죠. 요게. 근데 정착 수업 같은 경우 2020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거를 여기다 빼도 되죠. 교수 학습으로 빼도 돼. 원래 심리학 얘기야. 구성주의 학습 이론은 심리학이 있어요. 심리학이 있다고 이게. PBL도 사실상은 심리학 쪽에 나와도 되거든. 이게 교수 학습으로 나와도 되고. 요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동기 유발을 위해서 과제를 어떻게 제시할까라는 게 2015 학년도 문제였어요. 근데 이 문제를 보면은 이 교수 학습 같기도 하고 심리학 같기도 한 문제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 교수 학습으로 정확히 거기 이론 나온 게 ADDI 모형, 조나슨의 구성주 학습 방향 설계, 협동 학습 정도. 나머지는 과제, 방법론 이런 걸 추론하는 건데, 가령 예를 들면 과도의 다중지능 이론이 2019학년에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과제가 적절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심리학과 뭐랑 만난 거예요? 교사학습과 만난 거예요. 아시겠죠? 또 하나가 2014학년도 문제인데 2014학년도에 이게 교육과정에서 뭐가 나왔었냐면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나온 적이 있어요.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이게 나왔는데 거기에 과제, 적절한 과제 활동이 뭐냐? 근데 이거는 학문중심 안에서 교사학습에 대한 걸 물어본 거예요.
즉 교육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교수 학습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놈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봐야 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영역별로 보면은 관련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론상의 관련성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지식의 구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뭘 잡아야 돼? 제가 별이를 잡는다. 우리가 금을 던지면 금을 당기는 그 선 있죠. 처음 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물이 쭉 퍼지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 가닥만 잡으면은 나머지가 질질질질 끌려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연관고리들을 배우는 거야. 이 시간은.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올해 1, 2, 3, 4, 5, 6월을 거쳤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이론을 그래도 섭렵은 했을 거 아니야.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한 바퀴, 두 바퀴는 돌려봤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슬슬 뭐로 들어가야 돼? 어떤 구조적인 틀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강의예요. 원래 본 강의 때는 몇 개 이렇게 하거든요. 요번에 이제 같이 하자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기출문제 잠깐 이제 봤어. 기출문제. 원래 객관식 기출문제 경향을 보는 거 아니에요. 교육학 논술 기출문제 경향을 봐야지. 교육학 논술 시험 보는데 객관식 기출문제 경향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왜? 걔를 탑하려고 얘가 출제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거를 갖다 피드백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50% 이상 쓸모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자, 이제 어디로 가냐? 교육학연법 기출문제를 쭉 봤는데, 자, 이제 뭐로 가냐면, 자, 교육 철학과 교육에 대한 관점으로 먼저 한번 뚫고 들어가자 이거지. 자, 뭐를 보자면, 동굴의 비유. 제가 이게 좋아하는 스토리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객관식에도 나오고, 그런데, 굉장히 나올 만한 구석이 있는 개념이에요. 저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야. 동굴의 비유는. 근데, 동굴의 비유에서 여기서 쭉 보면 알겠지만 이데아의 세계, 그 다음에 여기 뭐 동굴 안의 세계 있잖아요. 동굴 밖과 안으로 이렇게 선분이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모든 게 출발해요. 제 강의는 지금 여기서 출발한다. 자, 보세요. 이 이데아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 또는 이성으로 보는 세계예요. 그러면 이게 이성, 합리성, 주형교육, 주입교육, 도야, 형식도야와 관련돼 있다. 이게 왜 그러냐? 전통 형식적 교육관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성을 개발하려면 이성 개발에 맞는 형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고까지 이게 뻗쳤어요. 그래서 근대까지 와서 이게 뻗쳤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신고전주의라고 그래요. 고전주의 통해서 신고전이 나오는 건 그 고전이라는 형식 안에는 절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즉 그래서 이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다. 왜 이성 개발을 왜 해야 되냐? 진리를 봐야 돼.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데아라는 건 우리가 영어로 보면 아이디얼리즘, 즉 관념의 세계거든. 관념의 세계, 이성의 세계란 말이지. 이걸로부터 출발해, 이게. 그러니까 그 이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간의 능력을 단련시켜야 된다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런데 요 안의 세계, 즉 동굴 안의 세계는 뭐냐면 정서, 그리고 낭만의 세계야, 낭만의 세계. 낭만이 뭐야? 인간의 감정, 정서, 개성, 전인성을 요구하는 세계야. 왜냐면 야, 나는 정의적인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너희는 자꾸 이성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야. 왜? 인간은 총체적인 존재로 봐야 되거든. 근데 너희들 이쪽으로 같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얘들은 아니야 라고 선분을 긋는단 말이에요. 특히 플라톤 같은 경우가 그랬단 말이지. 응? 이쪽 세계는 주관적 세계고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서양 교육에서는 이거를 수천 년 동안 막았던 거예요. 저쪽을. 그러다가 루소 이후에 이 낭만적인 세계들 또는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성장 중심의 교육 또는 자아실현적 교육. 그러니까 성장 중심, 그럼 우리가 자연주의적 관점 또는 진보주의 관점, 그 다음에 뭐요? 자아실현 같은 인본주의 관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그래서 식물의 성장처럼 인간을 성장시켜야 돼. 즉 뭐냐면 인간의 내적 경험의 세계가 있다. 내적 세계가 있어. 이 내적 세계라는 건 뭐냐면 정의, 정서, 의지의 세계란 말이지. 이걸 키워주지 않고 이성으로 못 간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특히 루소 같은 인물은 로크를 존경했지만, 로크는 이쪽 세계거든. 근데 루소는 생각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개성, 잠재력 이런 것들을, 또는 내지적 어떤 발달 원리가 숨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주지 못하고 어떻게 진리를 갈 수 있겠느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루소의 생각을 제일 잘 충실히 따랐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삐아제입니다. 삐아제. 그 인물이 삐아제라고. 그러니까 삐아제는 어느 쪽 계통 사람이야? 이쪽 계통 사람이야. 우리가 인지 발달이 되니까 이쪽으로 생각해? 아니에요. 이쪽 사람이라고. 이쪽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쪽 세계는 어떻게 되냐?
경험의 세계, 계속적인 재구성하고 내면 가치를 존중하고 동기, 잠재력 이런 걸 정서의 세계를 중시여겨요. 자, 그럼 이쪽에서 나오면은 자 보자. 이제 쭉 한번 관조를 해봐요. 자, 이쪽 세계와 관련된 게. 자, 이게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출제된 영역이야. 출제된 영역. 잘 보세요. 자, 형이상학이야. 동굴밖에 형이상학의 세계예요. 형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야. 형이하학은 뭐야? 그 형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사물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감정, 사물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쪽이 유심론, 합리적 설계. 이게 합리주의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 철학에서는 현대 교육 철학에서는 본질주의나 항존주의랑 연관이 돼 있어요. 저 세계가. 저 세계가. 이성이나 진리를 중시하는 세계니까 특히. 물론 본질주의가 진리를 꼭 중시하지는 않았어. 이 사람들도 상대적 진리 소리지만 그래도 이성은 중시적이었거든. 그리고 이 세계에서 나왔던 게 보편적인 교육과정 설계를 하려고 그래. 형식적인. 그래서 합리적 교육과정 설계가 여기에 딱 맞아. 교육과정에서 보면은. 요게. 그래서 일정한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내용 선정, 조직하고 그 목표 도달 여부를 평가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쪽에 중요하게 여겼던 게 개적성과 계열성이야. 그 학문적 계열성. 예? 학문, 그러니까 국어다, 영어다, 수학이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가르쳐야 돼. 그리고 그것을 개월화 시켜야 돼. 그래서 이게 2017에 출제가 됐었어요. 이게 2017에 요 패턴이라고. 그 다음에 한번 2019에 한번 다시 반복된 거라고. 요게. 그리고 2015학년도 사실상 이 맥락으로 읽을 수 있어요. 기출문제가. 요 맥락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교과 중심으로 이제 유형으로 되겠죠. 교과정 유형으로는. 그럼 우리가 발달이로 보면 유전결정론, 전통적 지능이론 쪽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전통적 지능이론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이거는 플라톤이 얘기했던 것처럼 태어난다고 생각했어요. 지적 능력은 이 능력별로 귀족층이면 귀족층, 서민층이면 서민층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우생학적으로 이제 인종적 차별로 나중에 벌어지죠. 지금 미국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인종차별이 논란이 되고 이런 것도 다 우생학적인 거야. 어떤 사람이 흑인이 호텔 잡아가지고 가족이랑 자식들이랑 촥 해가지고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호텔 관리자들이 오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여기 호텔 묵는 사람이냐? 그래서 물어보기 시작하죠. 보여달라. 가지고 이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들도 그런 식으로 나와. 호텔 직원도 그렇고. 왜냐면 흑인이니까 흑인은 이 호텔에 머물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흑인은 어떤 종족은 지적 능력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지능이론이 원래 그렇게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생학적으로 이게 차별적이죠. 근데 이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술제가 안 나와. 이쪽이 안 나와. 어디서 나왔어? 그 반대 경향.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건 낭만주의란 말이에요. 그 개인의 잠재력 개발이라든가 그들의 정서, 의지 이런 거. 우리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머리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한테 공부할 마음을 키워줘야 되잖아. 우리가 말을 물가로 인도해서 인도할 수 있지만 뭐를? 먹일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 먹는 건 본인의 의지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끄는 것 자체도 동기를 유발한 거거든, 그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그들이 참여해야 돼. 현실에 있는 세계 사람들이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민주적이고 협의적 절차. 수기적 모형 2018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쪽 패턴이라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쪽에 통합성이 이쪽이야. 이쪽은 그들이 관심 있는 세계와 학생이 관심 있는 세계하고 뭐예요? 어른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세계를 통합하려고 그래요. 여기는 뭐야? 어른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세계만 계속적 결석에 따라서 짜려고 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요게 2017에 요거랑 같이 나왔죠. 2017에. 자,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 이쪽은 잠재적 교육과정 중시여겨. 왜냐하면 학생들 스스로가 어떤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걸 관심 많이 가지단 말이야. 저쪽이. 그쪽은 나중에 교육사역 들어가면 갈등론 애들이 잠재적 교육과정을 굉장히 중시여겨요. 갈등 이론 관점에서. 기능론은 잠재적 교육과정이 아니라 그쪽은 표면적 교육과정이지. 대부분이. 이게. 그쪽까지 연관돼. 자, 이게 두 번이나 나왔어요. 2014에 나오고. 한 번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요 교과 중심하고 가장 상대적으로 이 형이 하학적인, 특히 현상학적이라고 그래서 저기 해석학적인 그쪽이랑 연관된 게 인간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이거는 철학에서 뭐랑 관련돼 있어? 실존주의랑 관련돼. 실존주의. 실존주의하고 지금 이 자연주의 세계들은 어디 쪽과 관련돼 있냐면 바로 요 밑에 세계랑 관련돼 있어요. 왜냐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인간이 살 때 말이죠. 아유, 나는 돈이 얼마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조카들한테 물어봐도, 그래도 신랑이 좀 돈이 있으면 좋겠지. 얼마 그랬더니 자기 이모가 1조 이상의 자본가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그쪽이랑 결혼해야 된다는 거야. 말이 돼?
그런 객관화된 거잖아. 진정한 건 뭐야? 내가 행복한 거지. 그렇잖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돈 많은데 바람 피우고 말이지. 예? 맨날 사람 없이 그런 사람이랑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 절대 안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그 행복이라는 건 뭐야? 굉장히 주관적이죠. 어? 돈이 얼마고 학력이 얼마고 이런 건 객관적인 양적인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뭐냐면 질적인 지표라고. 질적인 지표예요. 여긴 양적인 지표라고 대부분이. 진리를 아느냐 모르냐로만 판명나는 거야. 근데 여기는 그 진리가 나한테 가치 있느냐라는 쪽이야. 나한테 재밌느냐 이런 쪽이에요. 이 세계는.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학, 실존주의 이런 것들을 현상학이라고 불러. 이런 것들이. 이런 거. 그래서 인간 중심이 가장 극단적이야. 그다음에 경험 중심. 그다음에 그 사이에 애매모호한 위치를 차지한 게 학문 중심이에요. 학문 중심은 지적인 체계도 중시하고 뭐예요? 아이들의 학자와 같은 그런 동기, 탐구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 두 세계가 중간에 잘 절충돼. 그래서 이거를 계열성 아래 보면 논리적인 계열성이냐, 아니 여기 논리적 계열성, 여기가 심리적 계열성이냐. 특히 이 경험 중심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이 계열성 중에서 조직 방법이 뭐냐면 심리적 조직 방법이에요. 흥미니까 흥미. 그리고 이쪽에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은 논리적 조직 방법이거든. 애들의 흥미, 정의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렇게. 그리고 학문 중심은 학자와 같은 마음, 즉 흥미, 이런 호기심과 심리적인 것과 그다음에 뭐야? 학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지식의 구조.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뭐야? 절충이라고 그래. 그래서 논리 심리 절충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원래 계열성 아래에 있는 거야. 계열성 아래에 있는 거야. 요게. 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문 중심 나왔죠? 경험 중심 나왔지. 그러면 여기에서 빠진 게 있죠. 요 근접적인 이론들을 잘 보란 말이에요. 자, 봐라. 지금 봐라. 지금 요거 대표인 거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안 나온 게 학교 중심 설계 같은 거. 예? 학교 중심 설계는 학교의 당사자들, 현장에 있는, 즉 동굴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절대적으로 우수한 한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지도성으로 보면 굉장히 권위적이라고. 여기 굉장히 민주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철학과 교육과 행정의 모든 추세를 보면은 이쪽은 형이 하학적인 거를 중시 여긴다고. 지금 현재 세대는. 그래서 여기 수구인 모형, 학교 중심 모형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 예술적 교과정 설계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이런 것들도. 이쪽은 타일러나 타바 쪽이 될 테고. 그거 외에는 가치가 없어요. 교육과정 설계이론은. 설계이론은 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 예술적 교과정 설계도 사실상 이 아래로 봐야 돼. 그래서 걔들은 설계할 때 순환적이야. 특수한 상황 맥락에 따라 순환적. 이쪽은 보편적인 체계성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설계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인데 사람들이 이런 개통도를 가지고 봐야 되거든. 교육학 논술을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받는가? 두 줄기 흐름이야. 여러분 생각해봐. 인간에게 뭐가 중요해? 신체적인 조건하고 뭐가? 마음이 중요하잖아. 심신을 빼면 인간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이게 여기가 여기가 신인데 이제 정서적인 것과 관련돼 있지. 신체가 아니라 원래. 그러니까 이게 이성과 정의적인 차원.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이 똑똑한 거하고 어떤 사람이 진짜 올바르고 인간적 감정이 공감도가 뛰어난 사람하고는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게 사이코패스 같은 건 뭐야? 머리가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인간적 공감 척도는 굉장히 낮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두 개가 같이 길러져야 된다. 그래서 발달이론에서 보면은 다중지능 이론, 특히 이 지능론에는 이게 현대적 지능 이론은 굉장히 진보적 지능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문화 환경에 따라서 지능이 결정된다는 이론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스턴버그의 삼위일체론 같은 경우죠. 그 옆에 있는 이론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학교 현장에 직접 적용되는 거거든. 지금 뭐 누가 스페어만의 뭐 전통지능 이론 배운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일반적 지능이 높으면은 애들이 다 똑똑해지고 뭐 일반 생활도 잘한다고? 그게 스피어만 생각이지. 전통적인 거. 지금 그걸로 믿는 사람 없어요. 이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혹시나 얘랑 섞어가지고 변별할 때나 나올까? 얘 자체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올 놈이 있고 안 나올 놈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과학 교과서에 천동설 가르쳐 안 가르쳐? 안 가르쳐. 그 같이 있어 없어? 없지. 우리 실제랑 다른데? 이거 뭐 가르쳐? 지동설 가르쳐야지. 그런 것처럼 이론끼리 보면 명암이 있어요. 명암이 있다고. 이거를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인재발달 이론 뭐 나왔었어? 누구께 나왔어? 바로 비고치키 거. 이 비고치키, 스턴버그, 그 다음에 가드너의 공통점이 뭐야? 바로 문화환경이야. 문화환경이라고. 아시겠죠? 문화환경, 즉 문화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뭐가? 내부 발달,
지식 발달, 뭐랄까, 지적력, IQ 발달이든, 뭐 지능 발달이든 아니면 인지 발달이든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게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왔던 게 정체성 발달이에요. 정체성도 뭐야? 나 혼자서 성립되는 게 아니라 뭐야?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이 성립되는 거거든. 저게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성립되는 게 정체성 발달. 이것도 2016에 나왔고. 동기 문제는 숱하게 나왔어. 2013 상반기부터 해서 2014도 다 동기에 대한 거. 2015도 동기를 그때까지 물어봤어. 근데 이제 어떤 이론을 내걸지 않았지. 동기에 대한 주제만 있었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전이론을 보면 이쪽에 형식도와 관련이 굉장히 깊죠. 심리학의 전이론이 바로 형식도와 관련이 깊어요. 그리고 이쪽이 뭐야? 동일요소설이나 일반화설. 특히 경험중심 교과정 같은 건 동일요소와 관련이 깊고, 학문중심 뭐와 관련이 깊어? 일반화설과 관련이 깊죠. 그래서 브루너가 누굴 좋아했어? 바로 이 주드의 실험을 좋아했거든. 굴절의 원리에 따른 물속의 피력물 맞추기. 이런 것들이 책에 나온다 그러면 일반화설이에요. 거기 한 차원 더 나간 게 뭐야? 통찰에 대한 거, 통찰. 게슈탈트가 이제 이쪽에 하단에 있어요. 이것들은 나중에 심리학에서 어디 상단까지 뻗칩니다. 상단까지.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폼이란 말이야. 이게 뭐라, 일종의 펀더멘탈 아니면 플랫폼 같은 거예요. 이게 이론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제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는가? 교사 중심이냐, 학생 중심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 그래서 동굴의 비유도 뭐야? 플라톤이 그랬어. 저 동굴 안에 있는 놈들 억지로라도 동굴 밖으로 끌어당겨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 훈육 또 해야 되고, 그러면 강제로라도 동굴 밖으로 이끌어내야 된다. 동굴의 비유가 그렇게 돼 있거든. 그렇게 돼 있다고. 근데 동굴 안에 있는 거 아니지. 그들로 내려가서 그들 눈높이로 봐야지. 우리가 눈높이 교육, 그럼 뭐야? 바로 학생 중심이에요. 구성주의 맥락이고. 지금 이쪽 나오겠어? 이쪽 나오겠어? 이쪽 나오지. 당연히 구성주의 나오지. 구성주의 방법론. 아까 했죠? 뭐였어요? 정착 수업이라든가 또는 PBL이라든가 또는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벌써 3번이나 나왔다고. 3번이나 나왔다고. 객관주의적인 거 나왔어, 안 나왔어? 타일러밖에 안 나왔어. 타일러께 객관주의적 설계거든. 사실상은. 방법론에 의하면 주입 설명이겠지,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돼 있겠지만. 자, 그래서 평가도 보면 어때요? 선발. 누가? 그 다음에 뭐야? 발달주의야, 이게. 평가에서도. 선발주의 평가가 아니냐? 발달주의 평가가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럼 이 중에서도 뭐야? 결과 중심의 평가. 즉 뭐냐면,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결과가 그 목표를 도달했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투입과 산출로 보거든. 그래서 이쪽의 계통이 중고 지향 평가가 많아요. 이게 타일러 계통이야. 목표 성취 모형이라고 그래서 평가 모형에도 타일러 거로 위주로 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양적인 측량을 하죠. 목표 중고화. 근데 이쪽은 뭐야? 발달주의는 과정을 중시해. 왜냐하면 내가 그랬잖아. 행복이라는 건 내가 느끼는 거잖아.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는 과정이잖아. 아니, 돈은 적어. 나중에 죽을 때 보니까 뭐야? 결과적으로 보니까 돈이 얼마 안 남고, 아니, 부모님 나한테 못 물려주신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살고 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아, 부모님과 나랑 상호작용했던 그런 시기. 이런 것들. 그 추억들이 생각나죠. 그 추억이란 게 뭘까요? 다 다르죠? 여러분들. 엄마, 아빠랑 가지고 있던 추억, 할머니랑 가지고 있던 추억, 아니면 삼촌이랑 가지고 있던 이 추억들. 이것들은 뭐야? 굉장히 개인적이야. 주관적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뭐야? 비슷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착각하기 쉽죠? 그렇지 않죠? 겉으로 통계학상으로 보면은, 야, 얘들이, 1년에 얼마씩 들어가지고 얘들 20세까지 대학 졸업까지 22세, 3세까지 가르치려면 1억 5천이 든다. 이런 식으로 통계학적으로.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거야. 통계학상이기 때문에. 근데 애 낳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거, 이런 거를 모르니까 뭐예요? 질적인 즐거움을 느낄 어떤 거, 엄두가 안 나는 거지.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객관적인 것이 굉장히 안정화됐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불안한 거예요, 저게. 그래서 자기 주관적인 거를 다 차단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이게 과정을 중시하기, 이거는 자기가 그 수업을 받는 과정 또는 학습하는 과정에 즐거움을 느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유의미라고 그래. 근데 이거는 결과에서 목표 도달했냐 아니냐, 이것만 여부를 따진단 말이야. 결과 여부가 중요해. 목표 도달 여부가. 그게 중거지향이야. 근데 여기서 형성평가. 내가 지금 목표에서 어느 지점 와 있지? 선생님 피드백, 동기유발을 할 피드백. 나한테. 이 형성평가가 왜 중요하냐라는 거죠. 동기유발을 하기 때문에 학습 곤란도에 대한 내 개인적 수정, 즉 개별화된 교육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장평가, 이거 나왔었죠. 성장평가, 능력평가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쪽 계통이라고 전부. 이쪽 계통. 그러니까 이쪽이 골고루 나왔다는 거지. 이쪽이. 자, 그 다음에 교육행정으로 들어가면은 교육행정이 철학과 연관 없다? 있어요. 앞에 교육과정 설계와도 관련돼 있다고. 타일러, 그러면 이쪽엔 타일러야. 과학적 관리, 과학관리. 타일러 거랑 같아요. 목표 하다라고
거기에다 어떤 과정, 선정 만들어내고 표준적 과정과 표준적 시험 제도를 통해서 산출, 즉 목표의 도달 여부를 평가하려고 그런다고. 똑같아요. 행정도. 조직이론 들어가면은. 똑같아 구조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인간관계로는 달라. 인간의 인화, 인간끼리 낳는 감정, 사기 이런 쪽에 중시하는 인간관계론이 또 이 아래에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지도성으로 보면 과업이냐 인화냐? 과업이냐? 목표에 대한 정보냐? 아니면은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냐? 이것이 이제 상황과 만나서 상황 적절성이 형성돼. 과업하고 인간관계하고 이게 나중에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비공식 조직이냐 공식 조직이냐. 비공식 나왔죠?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관련을 가지고 있는 공식 조직이거든. 그 다음에 인간관계로는 비공식 조직을 중시하게 해요. 비공식 조직 나왔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완결합체냐 아니면 관료제냐. 이것도 나왔었지. 나왔잖아요. 이게 2016 비공식 조직 2016 2015 상반기 관료 이완결합체. 이쪽과 관련된 거라고. 둘이 상대적이죠. 항상 이원화된 상대적인 거 우리가 보는 거야. 우리가. 그 다음에 정책 결정에서 합리 모형이냐, 이성 중심의 전지전능한 지도자의 어떤 정책 결정에 의지하는 것이냐, 아니면 점종 모형처럼 정치 합리성, 구성원들의 참여해서 만드는 것이냐. 이것도 똑같아요. 구조상 그렇게 돼 있다고. 구조상.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교육사학, 기능론 갈등론은 이게 굉장히 관념적인 거야. 근데 이쪽에 신교육사학이라든가 교육과정 사회학이라든가 무슨 뭐 방어적 수업 전략, 상징적 상호적 이런 쪽은 해석학, 즉 현상학적인 거야. 형이하학적인 거라고. 그래서 그들 세계로 들어가서 봐야지만 보일 수 있다고. 이해하시겠죠? 여기 그들 세계로 들어가지 않은 채 자기들이 관념적으로 생각한다고.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이쪽에. 그래서 이것들이 상담으로 들어가면 상담자 중심이냐 내담자 중심이냐. 인간 중심. 우리가 인간 중심 이거 나왔었죠. 2014 상반기에 나왔었죠. 지시적이냐 비지적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 폼이에요. 이 대다수 여기 걸립니다. 이게 표를 갖다 더 길게 못 만들어서 대다수 여기 걸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제 심층적으로 이제 탐구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왜냐면 교육학은 이제 엮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잘 몰라. 야, 이렇게 하면 뭐 표를 그려놓고 저 어려운 것들 이렇게 나 이거 하나하나 잘 모르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풀어 헤친다.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하나 지식의 구조 3번은 낭만주의로 한번 뚫고 들어가요. 낭만주의로 뭘 뚫고 들어갈까? 낭만주의. 자, 낭만주의에 대한 개념 설명. 야, 여러분들 뭐 요즘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또 다 나오잖아. 낭만주의 찍어봐. 낭만주의 교육 이런 거 찍어보면 요 말이 빠지지 않고 등장해. 이성주의, 즉 합리주의 교육이라든가 고전주의 또는 신고전주의 또는 주지교육 거의 반발로 생겨난 거야. 근데 저놈이 미술, 뭐 르네상스, 뭐 문화예술 쪽에 많이 나와. 저 낭만주의적 견해가. 근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감성, 개성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또 뭐야? 전인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게. 뒤에 후대에 비슷한 교육 철학 쪽에 일반 철학 중에 하나가 있는데 포스트 모던도 약간 비슷해. 포스트 모던도 뭐야? 탈근대성. 여기도 뭐야? 근대가 이성을 중시하니까 이성을 중시하는 것을 벗어나서 인간의 감정, 욕구에 치중하거든. 포스트 모던도 비슷하다고 맥락으로 보면은. 근데 이 낭만주의는 괴가 더 멀지. 어디야? 루스의 자연주의로부터 시작되죠. 이게 낭만주의적 전통. 문화예술 또는 교육의 이 전통은.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교육 얘기했는데 자유교육이 근대 자유교육 운동은 사실상 낭만주의 교육 운동이에요. 그런데 자유교육이 2015에 아까 나왔잖아. 이 자유교육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돼. 자유교육이 플라톤의 이성주의에서 나온 것은 요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유교육이야. 이건 피터스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낭만주의에서 보는 자유교육은 달라. 낭만주의에서 보는 자유교육은 이 자유라는 것을 뭐야?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본다고. 자유로운 경험으로 본다고. 근데 여기서 이 이성주의에 의한 자유교육이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또는 뭐 백성들한테 뭐 교양을 줘가지고 그들의 이성을 발달시키는 쪽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자유교육이 두 가지냐. 그냥 우리가 통상 철학에서 자유교육 그러면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를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이성, 교양적 지식을 주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근대의 자유교육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뭐 누구예요? 학자들이 보면 자유학교를 많이 설립하거든. 대표적인 게 뭐 우리가 썸모일 같은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있지? 최근에 뭐 슈타이너가 만들었던 학교들이 발도르프 학교들 이런 것들 대표적인 자유학교들 이런 것들은 학생 중심의 학교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유교육을 조심했어야 돼요.
이게 전통적 형식주의적 자유교육이냐 아니면 지금 낭만주의에 따른 자유교육이냐. 그래서 이 자유교육을 잘 이해해야 돼. 근데 그거를 그 2015년에 냈을 땐 피터스가 개입했죠. 피터스는 이쪽이거든. 피터스는 이쪽이야. 이쪽은 누구? 페스탈로치 이런 사람들이거든. 루소 페스탈로치 이 계열이거든. 이쪽은. 좀 달라요. 왜냐면 로크하고 루소하고 굉장히 공통점도 있거든. 전인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주장했던 거. 그리고 이 인간의 자유로운 어떤 판단 이런 걸 주체적 판단을 중요하게 봤어요. 그런데 로크는 뭐가 없는 거지 인간이? 백지로 봤다는 거지. 본성을 뭐야? 없는 거로 봤다고. 근데 이쪽에 루소는 뭐야? 인간의 자발성, 그 다음에 성선, 뭔가 의지 자체가 착하게 설정되어 있는 거야. 단지 그게 삶에서 훼손되는 거지. 이게. 그게 차원이 굉장히 달라졌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달라. 이 개념이.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학생 중심으로, 여기는 교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이거.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들어오는 거야. 자, 일단 낭만주의는 우리가 철학으로 보면 자연주의와 가깝다. 그리고 이게 자연주의를 이어받은 게 뭐야? 바로 진보주의더라라는 거예요. 진보주의. 특히 이게 자연주의 루소부터 해서 페스탈로치, 엘렌 케이, 그다음에 뉘 쪽으로 연결되거든. 그쪽이 적통이야. 우리가 장남이 이어받는 무슨 가문의 무슨 영광처럼 적통이라고. 이쪽 세계가 이게. 자, 그런데 자 거기까지 이해했어. 이게 낭만적 전통이더라. 근데 뒤에 보면은 교육과정에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 이게 2016에 나왔단 말이에요. 응? 이쪽 전통이지. 자, 생각해봐. 분명히 자유교육 전통에 대한 피터스 관념은 2015에 나왔다고. 그리고 2016에 뭐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지. 응? 바보같이 그 라인에서 또 내겠어? 그 상대방 라인에서 또 내는 경우가 있지. 생각해봐. 2018에 뭐 나왔지? 수구의 모형 나왔잖아. 2019에 뭐 나왔어? 수구의 교육과정 설계 나왔잖아요. 다시 거꾸로 추적해봐. 자, 여러분들 봐봐. 자, 보세요. 자, 교육과정에서 2018에 얘 나왔지. 2019에 뭐 나왔게? 합리적 교육과정 설계에서 내용 선정 원리 나왔잖아요. 기억해요?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왔다리 갔다리. 그걸 보란 얘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이게 단편적으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봐봐. 분명히 얘기했지만 앞에 뭐가 경험 중심 이전에 나왔던 게 뭐였어요? 아까 기출문제 보면 기출문제 여기로 들어가 봐. 기출문제 들어가면 아까 철학 앞에 있었잖아요. 이게 왜냐면 이거랑 같이 봐야 되거든. 이 뒤에 있는 표하고 같이 보세요. 자, 자유교육 나왔죠. 이게 2015학년도 기출이라고 이게. 그렇잖아. 그 전년도 뭐 나왔어? 잠재교육과정 나왔다고 2014에. 이게 돕긴 객긴 하거든. 계속 왔다리 갔다. 그 다음에 2016에 뭐 나와? 어디 있어? 경험중심 나오죠. 2016에. 이게 왔다리 갔다리.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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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리 갔다리. 우리가 뭐지? 어떤 가수들이 걸그룹들이 불렀던 거 위아래 위아래 이거라고. 그 패턴으로 움직이게 70~80% 그 패턴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출제가. 자, 보세요. 어쨌든 뭐 뒤에 돌아가면 더 재밌으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거 재밌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으니까 제가 혼자 막 지금 최면 거는 거야. 재밌다고.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이게 두 번째 라이너는 경험 중심이야. 인간 중심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러면 얘랑 배우려면 여기 실존주의도 같이 나와야 돼. 실존주의. 여기다 가로해서 대시해서 실존주의도 약간 경향성이 약간 차이 있지만 인간의 정서, 의지 이런 거 중시했던 전인교육. 전인교육 같은 건 뭐야? 진보주의 교육과 거의 같아요. 응? 근데 심리적 감수성 이런 게 좀 다르지. 잠재력 이쪽이 조금 달라. 좀 더 정서적으로 같지. 이건 문제 결력으로 갔잖아. 얘는. 어떻게 보면 얘랑도 루소랑 친근해 보이기도 해. 이게. 근데 이 반반씩 애들이 나눠 가진 거야. 자연주의를. 왜냐하면 얘는 문제 결력, 현실의 실제 문제 결력. 왜냐하면 에밀이란 아이가 뭐예요? 현실 세계에서 자기 생존의 문제까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믿었거든. 루소가. 그분을 듀이가 이어받은 거란 말이에요. 응? 근데 이 실존주의자들은 뭐예요? 루소 거를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지 않지만 뭐예요? 인간의 정서, 의지. 그런 전인적인 성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심리적 감수성.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맥락이 여기에 들어와 있거든. 이게. 그러면 요건 인간중심과 관련되겠죠. 얘 직결되니까 이 두 이론은. 얘랑 직결되는 것처럼. 직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지 한참 됐다고. 교육과정 유형이 나온 지 한참 됐어. 지금 영교과정 나왔잖아. 그건 교육과정 유형이 아니야. 그건 개념이지. 교육과정의 개념 진술. 층위 개념 진술이에요. 그거는. 잠재적이냐?
파묻혔냐 아니면 드러났느냐. 표면교과정은 그 내용은 아직 안 나왔거든. 표면적인 것들은. 지금 잠재적인 것만 계속 나오고 있고. 자, 그럼 보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말고 다른 쪽에 연결되는 게 있냐. 자, 그러면 교육 방법 말고 3번 교육심리, 인지 정의적 발달 이런들 대부분은 낭만주의적 전통과 관련돼 있다. 왜냐하면 피아제가 원래 직함이 뭐였냐면 장자크 루소 연구소 소장이었단 말이에요. 피아제 인지 발달은 루소의 발달 이론 그 단계랑 관련돼 있어요. 루소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인간은 아동은 내재로 자기 나름의 발달 단계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고, 루소가. 근데 그를 추적해가지고 자기가 연구한 게 피아제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부분이 맥락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인지적 발달 이론, 정의적 발달 이론, 이런 것들. 정의적 발달은 누군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 비고치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화적 경험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다음에 동기 이론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 라인에서 인지 발달 이론만 뜯어봐도 인지 발달론에서 개인적 구성주의냐 아니면 사회적 구성주의냐. 이게 2020에 나왔던 게 사회적 구성주의죠. 사회적 구성주의는 지식을 어떻게 성립시키는가에 대한 얘기기도 해요. 이게 아시겠죠? 인지 발달 이론인데 사실상은 인지적 발달이 되려면 지식이 먼저 들어야 돼. 즉 사물에 대한 정보나 지식, 망이 형성돼야 되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형성되냐? 주위 사람의 사회문화적인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는 거야. 이게 지식이란 것이. 이게 2020의 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 명칭하고 그거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개인적 구성주의. 개인적 구성주의는 뭐야? 요거는 루소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게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가 자기 스스로의 문제 결력을 타고난다고 믿었어요. 어른이 다 안 해줘도 된다는 거야.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거야.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로크랑은 다르지. 로크는 형식 도야니까 외부에 형식을 줘야 되거든. 여기는 안 줘도 돼. 애들한테만 살짝만 자극 주면 애들이 알아서 한다고. 근데 왜 이렇게 참견하고 훈육하고 막 토굴에 가두고 그러냐 이거지.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저기 누구야 수레바퀴 아래에서 쓴 누구야 헤르만 헤세 이런 사람들이 노벨상 수상자잖아 전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독일 그때 유럽 교육이 어땠냐면 조금만 규칙이 어긋나면 토굴 속에 일주일 동안 가뒀어요. 얘를 성악설로 보고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가장 성선적이고 가장 내적인 잠재 발달력을 통해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얘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은 이 사람은 거기서 내적 잠재력이 있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잘 여기서는 더 이끌어줘야 된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끌어줘야 된다는 건 요거야. 그렇다 두 개 다 학생 중심이지. 다른 게 있다면 얘는 사회문화적 경험이 내적 발달을 좀 더 촉진하는 거고 얘는 내적 발달이 이루어졌을 때 외부 상호작용이 촉진된다는 거고 반대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부 발달이 외부와의 상호작용, 학습을 이끈다는 거고 여기는 외부와의 상호작용, 학습이 내부 발달을 이끈다. 그래서 이 학습과 발달이 거꾸로 설계되어 있는 거야. 이 이론 자체가. 아시겠죠? 요게 핵심이야. 입장이 다른 거야. 근데 지금 후대는 어느 걸 많이 믿겠냐면 이쪽은 나중에 보면 누구? 브루너. 이쪽은 누구? 이쪽은 누구겠어? 이쪽은 맥켄밤 이런 사람들 얘기야. 자기교시 전략들 이런 것들 또는 인지적 도제 이론들, 구성주의 학습 이론들. 여기는 같은 구성주의에서 발견 학습, 브루너 쪽이 관련이 많습니다. 이런 쪽이 많아요. 자, 일단은 여기서 구성주의 교수 학습과 이제 다 연관되죠. 구성주의가 왜 나오겠어? 다 이 계통 때문에 낭만주의적 전통이라고. 지금 출제는 구성주의다 그러면 낭만주의적 전통과 연관돼 있어요. 구성주의가 뭔데? 학생 스스로 능동적인 어떤 거, 탐구, 문제결.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의미 구성할 수 있어서. 그래서 구성주의거든. 학생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가 능동적 의미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즉 인지도식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응? 명제망을 만드는 존재란 말이에요. 유의미망을 만드는 존재다 이거지. 이걸 우리가 나왔다. 그러면 조나센, PBL, 그 다음에 정착 수업. 그다음에 다른 것도 구성주의가 또 있거든. 또 있잖아. 뭐 있어? 인지적 도제, 유연성, 그 다음에 성학습 이론들 이런 것들. 거기 연관된 게 심리학에서 뭐야? 바로 전위 이론들과 또 연관되죠. 전위 이론. 전위는 학습에서 제일 중요하거든. 제일 중요하잖아. 전위라는 건 뭐야? 어떤 하나에서 배운 것이 다른 학습상에 연계되는 거거든. 근데 교육학 배웠잖아. 그러면 교육학 이론 배웠으면 이게 전위가 돼야지. 야, 교육학 노수 문제 나오면 딱 전위가 되잖아. 해답을 딱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찾아 못 찾아. 못 찾아. 전위가 돼야 안 돼. 안 되고 있어요. 선생님 꿈은 뭐야?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아는 놈. 이게 전이잖아. 천재 같은 놈을 키우는 거야. 그러면 내가 조금만 도와줬는데 걔는 진짜 천재가 된 거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일반화전이 이런 거 꿈꾸게 돼, 우리는. 자, 일단 낭만주의 전통은 잘 보세요. 이게. 이 전통은 구성주의적 전통과 연관되기도 포스트 모던한 것이기도 돼요. 이 부분이. 근데 우리가 출제가 아직 안 이루어졌던 부분, 실존주의 여기다 하나 추가. 인간중심 추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인간중심. 그죠? 그 다음에 수구의 모형 교육과정 설계했지만 수구의 모형 말고도 지금 수구의 모형은 나왔으니까 그런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같이 연구됐던 사람은 아이즈너예요. 아이즈너랑 워커랑 같이 연구했으니까. 워커의 수구의 모형 나왔으니까 아이즈너 예술적 교육과정 설계라든가 바로 스킬백의 학교 중심 설계. 이것도 탐구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유형들도. 그게 이제 요 라인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교육과정 설계 쪽으로. 요건 지금 유형에 대한 얘기니까. 유형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교육과정 층위에서도 표면적 교육과정은 요 내용들이니까 전부. 잠재 교육과정은 지금 2번 나왔지. 그 다음에 얘도 2번 나왔어. 경험중심하고 학문중심이 나왔잖아요. 2번씩 나왔죠. 표면적 교육과정 측면에서. 연교육과정 1번 나왔고 이제. 연교육과정은 초등에서 2020이 나왔었어요. 2019인가? 그때 나왔었어. 초등교직 노선에도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애비 없는 자식이 태어나긴 어렵지. 물고기 중에 이름이 무조어라는 게 있어요. 무조어가 뭔지 아세요? 조상이 없다. 그게 뭐겠어? 무조어라는 물고기 알아요? 무조어가 우리가 흔히 아는 물고기야, 이름이. 이름이 뭐게? 무조어. 자, 전라도에서 이거 뭐라고 그래? 은절이라고 불러. 경상도에서는 평소에 뭐라 부르는데? 하여튼 뭐 있어. 우리 경기도 서울 사람들 표준말로 망둥이. 망둥이 1년 또는 1년 반 살거든요. 얘는 뭐야? 어미가 이제 죽잖아. 그럼 어미 살 뜯어먹는다고. 그래서 조상이 없다. 원래 운절이를 한자로 옮기다가 무조가 되지 않나? 무조인가? 무조가 되지 않았는가? 근데 무조라는 그 단어가 자산어보 이런 데 보면은 조상이 없는 물고기. 이렇게 돼 있어요. 살모사 같은 물고기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들 교육학로설 출제는 무선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조처럼. 족보가 있어요. 이쪽은 족보 라인이 있다고. 이게 낭만주의가 대표 케이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행정 파트에 들어가면 뭐야? 과학주의적인 것은 합리성이지. 합리성. 특히 교육 행정에 과학주의적인 게 2가지가 있어. 하나는 과학적 관리론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야? 합리적 모형이라는 정책 결정 모형이 있다고. 이게 다 이성주의적인 거예요. 모형이. 얘랑은 정반대되는 게 바로 인간관계론 같은 거. 인간관계론 같은 건 뭐야? 인간 상호 간의 어떤 거, 감정, 사기, 인간관계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세서성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요게. 그러니까 얘가 사실상 이쪽 라인이야. 인간관계론. 근데 요게 먼저 나올 가능성도 배제 못해요. 이게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2개가 자체가. 굉장히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면 요 라인이야. 그러니까 낭만적인 게 뭐야? 인간관계론이야. 요게 사회학 들어가면 어떨까? 사회학 들어가면 누가 있냐면 하그 리브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하그 리브스. 하그 리브스 그러면 뭐가? 교사와 학생 유형에 대한 상징적 사고적인 연구잖아요. 거기서 대표인 게 뭐야? 교사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뭐를 가지고 있어? 교사의 자아 개념이 형성돼 있다. 교사의 자아 개념 뭐라 부르냐? 3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맹수조련사. 들어봤죠? 맹수조련사로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 또는 연예인용으로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뭐라고 있는 사람? 낭만가형. 이렇게 낭만가라가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맹수조련사는 뭐 하는 거야? 애들을 닥달해야지. 애들이 사회질서, 학교 규범을 지키도록 하고 질서에 대한 내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통제하고 훈육하고 막 그러겠죠. 그 다음에 여기 연예인형은 애들과 친구처럼 관계 맺으면서 즐겁게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굉장히 이 둘은 교사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애들을 울고 웃길 수 있는 거고, 내가 애들을 통제하는 거야. 내가 조절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뭐야? 낭만가형은. 애들은 공부하기 좋아하고, 애들은 능력이 있으며, 애들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믿어.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협의만 해줄 뿐이야. 즉, 동등한 관계, 수평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협의해 주는 거야. 애들을 신뢰하고. 이게 낭만가형이라고. 이거 루소의 자연주의도 그랬단 말이에요. 민주시민이 되려면, 시민사회의 주인공이 되려면 애들을 믿어야지, 신뢰야지. 그들이 민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선택하고 책임지도록 해야 되거든. 이게 실존주의도 똑같아요. 주체성 교육이란 건 선택과 책임이거든. 근데 우리 교육에서 선택 책임 한 번도 안 져주고 무조건 교사 중심으로 주입하고 그랬던 전통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애들이 실수하면 뭐야? 용납을 안 해. 그런 경우가 많다고, 이게. 왜 19세 임용시험이란다. 우리가 학력고사, 수능시험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된다. 인생이 그 한 번에 결정되는 것처럼 마치.
수많은 시행착오가 인정이 안 돼요. 이게 옛날에 나이 제한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있을 거 시험들이 이게. 자, 낭만과 민주주의적 지도성과 관련돼 있죠. 이게 전제적 질성과 나중에 관련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얘랑 관련돼 있어요. 낭만주의다 그러면 낭만과 영역. 애를 믿어. 그들의 자발성, 그들의 선택과 책임, 자율성을 믿어. 그래서 선생님이 협의적으로 해준다. 이게 이제 상징적 사고적이라는 또 이론 틀에 있거든. 해석학 이런 쪽에. 이쪽 개념에서. 그래서 이거를 중시여겨. 레빈도 지도성에서 민주적 질성을 중시여기는 것처럼. 이쪽이 다 뭐야? 그 라인은 낭만적인 거야. 상당히 사람들을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 학교 현장에 가면. 낭만적으로 믿을까요? 모르지 뭐. 못 믿을 수도 있어.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지지구조 두 번째가 이제 내용에서 제가 이제 계열성. 이건 본 강의 때도 좀 해줬어요. 이건 좀 확장판으로 제가 좀 길게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 방법론과 굉장히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이거 쉬었다가 뒤에 또 나가겠습니다. 쉽시다.